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책은 이민규님의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결심, 실천, 유지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서는 먼저 실천과 관련된 문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실천을 방해하는 심리학적인 문제를 분석한 다음 독자들과 함께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인 제1장 결심을 읽어드릴 건데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으며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실행력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시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프롤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지금부터 프롤로그의 내용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지렛대를 찾아보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상외로 큰일을 해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자문할 때도 있다.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겐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작은 차이가 있다.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만으로 헬렌 켈러나 테레사 수녀가 그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아이디어만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최고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천 때문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번에는 꼭 5등 안에 들 거야. 성공해서 남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처럼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잘하는 학생,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실행력에서 나온다. 원하는 것이 달라서가 아니다. 실행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재능이나 지식,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행력이 0점이라면 성과 역시 제로가 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결심을 한다. 작은 결심에서 큰 결심까지 수많은 결심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러면 우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자책한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실행력은 곧 의지력이며 의지력은 타고나는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결심을 작심삼일로 중도 포기하고 난 후 스스로를 의지박약자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실행력이 부족한 것은 의지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왜 운전을 하지 못할까? 배우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실행력도 피아노 연주나 운전처럼 일종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행력이 부족하면 실천 노하우를 공부하고 연습하면 된다.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명확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쉽게 옮기게 해주는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초마다 반복되는 작심삼일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아이들에게 실천력을 키워주고 싶은가? 직원들에게 실행력을 높여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 의지박약이라고 자책하지 말자. 인내심이 없다며 아이들을 지나치게 야단치지 말자.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직원들을 너무 다그치지 말자. 대신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 노하우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지렛대를 건네주면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결심을 하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도했다 그만둔 것을 그들은 계속했기 때문이다. 실행력은 결심, 실천, 유지라는 3단계를 말하는데 탁월한 실천가가 되려면 이 3단계에 적용되는 효과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책을 읽기로 했다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읽기를 부탁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읽으려면 저자가 써놓은 내용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 나는 왜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가? 이 책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답을 찾게 되고 남다른 질문을 해야 남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은 언제나 답보다 중요하고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의 독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만약 지금껏 독자의 입장에서만 책을 읽어왔다면 이 책은 자신이 책을 쓰는 저자라고 상상하면서 읽어보자. 늘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 책은 자신이 책을 쓰는 저자라고 상상하면서 읽어보자. 늘 학습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어왔다면 이번에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관점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얻는 것도 달라진다. 책을 읽을 때 남의 책을 빌려볼 때처럼 깨끗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펜을 들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새겨둘 내용이 눈에 띄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두거나 밑줄을 쭉 그어놓자.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별표나 느낌표 등 온갖 부호들을 동원해 느낌의 강도를 확실하게 해두자. 쉽게 읽히지 않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는 의문 부호 등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 만약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X표를 쫙쫙 긋고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 여백에 적어두자. 그렇게 하면 남이 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저자로서 자신이 쓴 책을 읽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간간히 읽기를 멈추고 자신이 남긴 흔적을 중심으로 그동안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자. 주제마다 그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찾아내자.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실천에 옮겨보자. 제1장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자기 개발 서적에서 주장하는 단골 메뉴이자 이 분야의 강사들이 망고불변의 법칙처럼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찰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한 가지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자기 최면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거나 생생하게 상상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낙관적인 생각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난관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했다.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희망을 준다. 꿈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방법은 알지만 대가를 치르기 싫은 사람들에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보다 달콤한 말은 없다. 둘째, 위안을 준다.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위안이 되고 미소 짓게 된다. 셋째, 용기를 준다. 간절히 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해서 꿈을 이룬 사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에도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난다. 장밋빛 미래를 떠올리면서 자기 최면을 걸면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시도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성공으로 가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장애물을 예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공에 이르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남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목표 수준을 더 높게 잡는다. 둘째, 한 가지 방법으로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목표에 따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달성 방법을 찾아낸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낙관적인 태도뿐 아니라 비관적인 태도도 반드시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뭐든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공으로 연결된 경로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며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고와 비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양면적 사고라고 한다. 데이트 신청, 금연, 다이어트, 세일즈 등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고 싶다면 양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양면적 사고를 기르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원하는 상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거기서 얻게 될 이득을 최대한 찾아낸다. 둘째,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게 될 난간이나 돌발 사태를 예상한다. 셋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다.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보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 똑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 였다.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정말 중요하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해서 따라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음에 로드맵 샘플을 참고해서 나만의 로드맵을 작성해 보자. 첫째,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현재의 이곳 출발점에서
원하는 그곳 최종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자. 둘째, 최종 목표와 목표 달성 연도 및 나이, 데드라인을 기입한다. 셋째,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목표들 또는 터닝 포인트와 출발점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도 및 나이를 기입한다. 다 그린 후 목표 달성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찾아 실천에 옮겨보자. 그리고 내가 목표로 설정한 것을 이미 이룬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에게 메일을 보내 도움을 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해보자. 로드맵을 그릴 때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진땀을 빼지 않기 바란다. 그러면 그리고 싶은 생각이 달아나 버릴 수도 있다. 목적의식을 갖고 살기 위해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로드맵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절로 나타난다.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경우가 많다. 정말 문제인 것은 문제 자체보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비만, 신용불량 등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조차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비난할 대상을 밖에서 찾아낸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귀가가 늦다고 며칠 동안 짜증내는 아내를 보면서 문제가 늦은 귀가 시간이라고 결론을 내린 남편은 다음 날부터 일찍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귀가가 늦다는 말만 빠졌을 뿐 아내의 태도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이 경우 남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풀어야 할 문제는 귀가 시간이 아니라 애정 표현의 문제, 즉 아내와 함께 있을 때의 태도, 시선, 대화 내용일 가능성이 더 많다. 왜 맨날 늦느냐고 잔소리를 할 때조차도 본질적인 문제는 귀가 시간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관계의 문제는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면 문제도 아닌 것을 해결하느라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건 순전히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때가 있다. 또 많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를 왼다리 가려운데 오른다리 긁는, 즉 헛다리를 긁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첫째,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도 없다. 둘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해결하려고만 진땀을 뺀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컨대 어떻게 매장을 넓힐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로, 무엇을 말할까라고 질문하는 대신 무엇이 상대를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 실행에 옮긴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그건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할 일이 명확해진다. 두 부류의 학생이 모두 똑같은 목표를 갖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 첫 번째 학생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공부한다. 두 번째 학생은 최종 목표의 달성 시한을 먼저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을 찾아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전자와 후자 학생 중 누가 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까? 당연히 후자의 학생이 성공 확률이 높다.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링과 최종 목표 달성 시간, 즉 미래를 기준점으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역산 스케줄링이다. 순행 스케줄링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많다.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로부터 F학점을 받아 너무 괴롭다면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 딱 한 잔만 하고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 2차, 3차를 가는 바람에 새벽에 들어왔다. 알람 소리를 들었지만 술이 덜 깨어 일어날 수 없었다.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다. 서둘러 머리를 감고 어머니의 성화에 아침도 몇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뛰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이다. 그러나 이 학생이 역산 스케줄링 습관을 갖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내일은 절대로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강의실에 9시까지 도착하려면 8시 40분까지는 교문 앞에 도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7시 10분까지는 전철을 타야 한다. 그러려면 집에서 7시에는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시 40분까지 아침 식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야 한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친구와의 만남은 나중으로 미루고 9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역산 스케줄링을 연습하라. 강의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가? 자질구레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놓는가?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가? 그렇다면 역산 계획 습관보다 순행 계획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또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역방향으로 바라보면 선택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목표와 무관한 일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 순행 스케줄링이란 작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 생산 공정을 잡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역산 스케줄링이란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 시작, 시간 등을 계산해 스케줄을 잡는 것을 말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그날그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옆길로 샌다. 현재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의 경계가 모호해서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역산 스케줄링에 익숙해지려면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역산 스케줄링은
경영관리나 비즈니스뿐 아니라 건강관리나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은퇴 후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지낼 시간으로 미리 거슬러 올라가 지금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노후에 자녀들이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면 힘없고 외로운 노년기를 떠올리며 오늘 힘들어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줘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명함에서 이름 석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지워졌을 때를 떠올리며 부하 직원에게 어떤 표정과 말투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역산 스케줄링의 지혜를 발휘하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대비책을 만들어 두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돌발 사태를 예상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플랜 A를 갖는다. 둘째, 실천 과정에서 실천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예상해 목록으로 작성한다. 셋째, 각각의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 플랜 B를 찾아낸다. 가능하면 대비책에 대한 대비책 플랜 C도 찾아낸다. 일주일에 4번씩 조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플랜 A, 조깅과 관련된 돌발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 플랜 B를 마련하면 된다. 조깅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 비가 쏟아지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헬스클럽이 문을 닫았다면? 좋아, 그렇다면 집에서 팔굽혀펴기와 요가를 해야지.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위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두면 계획이 어긋날 때 곧바로 다음 계획이 가동되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날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오면 달리기 대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대비책을 선택할 수는 있다. 면접관의 질문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볼 수는 있다. 고객을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례한 고객을 예상하고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는 있다. 데이트를 신청할 때 상대편의 승낙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고 거절당할 때의 대비책은 준비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위대한 리더들은 어떤 면에서 모두 겁쟁이다. 누구보다 용맹무쌍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작전을 세울 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과장해보고 끊임없이 만약에 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능한 한 모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비책을 만들 때만은 위험을 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쟁터에 나갈 때의 장수는 반드시 이긴다는 긍정적인 믿음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늘 염두에 두고 위험을 과장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라. 상황이 나빠질 때 충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속으로 미리 연습해 두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금연을 했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담배를 피우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자신에게 그런 습관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인식하는 것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발생 가능한 나쁜 상황들을 찾아보고 나쁜 습관을 대신할 수 있는 대비책을 찾아내 마음속으로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그런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리허설을 했던 방식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고 긴 핑계들을 찾아낸다. 자신들에게 닥칠 돌발 사태들을 예상해 보지도 않고 대책도 없이 살면서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전 정신 하나로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무조건 위험을 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 속에서도 가능성의 신호를 찾아내고 모두가 낙관적일 때조차도 재앙을 예고하는 미세 징후들을 탐지해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반복이 어려워지도록 결심을 공개하자. 아버지가 해고당했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 하는데 허구한 날 게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날마다 결심을 합니다. 게임하지 말자, 공부에만 매달리자.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컴퓨터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병을 고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으로만 은밀하게 다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공개해버리면 어떻게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심지어 예스라는 단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다. 어느 연구자들은 한 실험자가 해변에 라디오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실험자 한 명이 그 라디오를 훔치게 하고 그걸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때 한 조건에서는 라디오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게 했다. 이 경우는 목격자 중 20%만 도둑이 라디오를 집어가는 것을 저지했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서는 라디오 소유자가 자리를 뜨기 전에 옆 사람에게 제 물건 좀 봐주시겠어요? 라며 부탁하고 부탁받은 사람의 예스를 유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목격자 중 95%가 끝까지 도둑을 쫓아가 싸움을 해서라도 라디오를 되찾아왔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왜 번복하기가 어려울까?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를 좋아해 라는 말을 번복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스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판단하게 되고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부조화 상태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화 상태로 일치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 상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결심을 공개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실천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결심을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심이 흔들리기 쉬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결심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더 지키기가 쉽다. 서로 감시자와 응원단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결심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까닭. 그렇다면 왜 결심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사람들이 많을까? 첫째, 공개선언의 위력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목표와 결심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만 앞세우거나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결심들을 모두 앞에 털어놓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둘째,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야구 경기의 역전승처럼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두려움 때문이다. 결심을 공개했다 중도 포기하면 체면이 구겨지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 결심하면 실패해도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속으로만 했던 다짐은 나중에 실천이 어려워지면 은근슬쩍 없었던 것으로 끝낼 가능성이 더 높다. 외부의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하자. 자기 통제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은 외부의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한다. 공개선언은 외적인 힘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결심을 선언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밝힌다. 때가 되면 저도 금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고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게 발가락만 담그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이 발을 뺄 수 없게 푹 담가야 한다.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만약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다면 1천만 원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당에 무기명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처럼 결심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치를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라. 그 누구도 못 말린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까닭. 달라지고 싶다고 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런 대로 견딜만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월드스타 B는 한 인터뷰에서 마지막 오디션을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밀렸는데 차비조차 없고 돌봐주어야 할 여동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만약 내가 쥐였다면 내 앞을 막아선 고양이를 물고서라도 뛰쳐나가야만 하는 도무지 숨을 데도 피할 데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박감에 오디션을 보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총 5시간을 내리 춤췄다. 그렇게 해서 오디션에 합격했다. 그는 18번이나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뭔가 해내고 싶다면 막연히 해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해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상황이 절박해지거나 절실한 이유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선택은 순식간에 단순해진다.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걸 방해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우리가 원하면서도 아직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아직 그 일이 영순위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말 고집스러운 동물이다.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변화를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해야 할 절실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한다. 스스로를 절박한 상황에 내몰아야 한다. 효과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는 습관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행동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보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파생 효과를 생각하면 포기가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파생 효과라고 한다. 에디슨이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게 한 것은 파생 효과 노트 때문이었다. 그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꿈이 실현된 후 일어날 수 있는 파생 효과들을 글로 정리했다. 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면
전구 발명 후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파생효과에 대해서는 무려 9페이지에 걸쳐 정리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내가 실용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전구를 만들어내면 미국의 모든 가정, 공장, 사무실, 건물, 농장에서 석유 램프나 가스 등을 내가 발명한 전구로 교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발전기를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구만 사용하겠지만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노동력을 줄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전기 제품들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전기 제품들을 발명할 것이고 이 모든 제품들을 미국뿐 아니라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에디슨이 전구 몇 개 파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전구 발명 과정에서 겪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는 거듭된 실패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노트에 적어놓은 전구 발명의 파생효과를 읽어봤다. 한 가지 목표를 포기하면 그 목표뿐 아니라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수많은 파생효과들까지도 모조리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되새기면서 집념을 불태웠다. 해야 할 이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해야 하는 딱 한 가지의 제대로 된 이유만 찾아내면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심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들을 찾고 있을 때 해야만 하는 한 가지의 절실한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오늘은 실행이 답이다의 3단계 중에서 제1단계인 결심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엔 2단계인 실천편인데요. 오늘 배운 결심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실천으로 옮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